여기 한국의 비밀을 파헤쳐보겠다는 결의에 차서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손님이 왔는데도 눈길조차 안 주는 한국 가게들의 모습에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한국 가게들의 숨겨진 비밀을 눈치채고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나디아라고 합니다. 다소 특이하게도 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아빠를 따라서 초등학생 때부터 중국에서 자라게 되었는데요. 저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자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기에 자연스레 중국은 전 세계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산산조각나고 말았죠. 그건 바로 자신이 살아갈 국가는 자신이 정하라는 아빠의 교육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으면 자신이 지향하는 길쯤은 자신이 정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저를 프랑스로 보내버리셨거든요. 반강제로 중국이라는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당연히 프랑스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교육받기로는 전 세계인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고 중국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려고 난리 아닌 난리를 부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가게 된 조국인 프랑스에서 저는 곧바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전 세계인들은 중국을 따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더니 프랑스 이곳저곳에는 중국의 흔적은커녕 전부 한국에 관련한 것들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식당부터 해서 한국 관련 굿즈를 판매하는 가게 등 프랑스 전역은 그야말로 완전히 한국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목을 받기 위해 일부러 중국어를 구사해보기도 했는데 프랑스인들은 제가 중국어를 사용하자마자 마치 짐승 보듯 쳐다보며 인상을 잔뜩 찌푸릴 뿐이더군요. 그러나 한국어의 위상은 전혀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인처럼 보이는 동양인 관광객들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이들에게는 프랑스인들이 직접 한국어로 말을 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나 콧대 높고 자국 문화만을 최고라고 여기는 프랑스인들이 아시아의 변방국가인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니 저는 정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내에서 중국인들은 늘 멸시받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면 한국인들은 늘 환대를 받고 심지어 식당에서는 각종 서비스 음료 등을 받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기에 더욱 울분이 났죠. 제가 중국의 언론에서 본 영상으로는 분명 한국은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즐비한 가난한 국가고 심지어 시민의식도 처참한 수준이라 야외매대의 음식이나 물건들을 당연하다는 듯이 훔쳐갈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노상배변을 하는 사람들도 가득한 영락없는 후진국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중국의 경극문화를 그대로 베껴서 케이팝이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도둑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환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이 무시당하는데 한국인들은 우대받는다는 사실은 더더욱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에서의 일정을 급하게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직접 가서 한국의 현실을 확인하는 거였죠.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 중국의 진짜 현실과 세계적인 입지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그간 받아온 중국의 교육이 실제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거든요. 생각할수록 이상하긴 했어요. 저는 한국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음에도 그저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을 깔보고 싫어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정반대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반드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흡연을 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는 어김없이 흡연구역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걸으면서 끔찍한 담배 냄새를 맡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사실 이건 중국에서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길거리는 분명 화창한 날임에도 담배 연기로 뿌옇게 되어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흐려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중국에서 길거리 흡연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질 뿐더러 중국인들은 실내 흡연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과 매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저는 흡연구역 근처를 걷게 되기도 했는데 저를 본 한국인 흡연자들은 담배 연기를 머금었다가 제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내뿜지 않는 매너까지 보여줬는데요.
그곳은 분명 흡연자들만을 위한 공간이었고 당연히 그들이 저를 배려할 의무 따위는 없을 텐데도 한국인들은 아무리 생면부지의 사람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쩌면 제가 중국에서 얻게 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부 과장이거나 거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안가 다시금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바로 지하철역 내에서 웬 사람들이 독서를 하며 일행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아니 전자책도 아니고 어떻게 한국인들은 종이로 된 책들을 챙겨 다니면서까지 독서를 한단 말인가? 저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독서를 하는 한국인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이봐요. 한국인들은 다들 종이책을 직접 가지고 다니며 독서를 하는 건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자 제 말을 들은 한국인 여성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인들이 아무리 책을 좋아한다고 해도 무거운 책을 기꺼이 들고 다니는 수고를 감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네요. 혹시 이 사람들이 책을 읽는 장면을 보고 놀라신 거라면 이건 바로 앞에 있는 무인 도서관에서 대여한 책들일 거예요. 한국 지하철 곳곳에서는 이러한 무인 도서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사람들은 잠시 머리를 식히거나 일행을 기다리면서 책을 읽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한국 지하철 한편에는 아무런 보안장치도 걸려있지 않은 책들이 즐비한 무인 도서관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한국에는 이러한 무방비의 책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지 모든 책들은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제 중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고 제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싶은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도 꽤나 부유한 동네에서 살고 있고 제 이웃들은 거의 다 고등교육을 받은 중국의 엘리트층인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중국 최초로 양심 도서관이라는 무인 도서관 하나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중국인들의 이목은 양심 도서관에 집중되었고 이 도서관은 중국의 희망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양심 도서관이 생긴 지 이틀도 안 되어 누군가 모든 책들을 훔쳐가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고 심지어 양심 도서관이라고 적힌 나무 명패까지 훔쳐가 버리는 바람에 그야말로 중국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하철이라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도서를 비치해뒀음에도 모든 시민들이 끝까지 양심을 지키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중국에서 보던 대로 한국인들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비열한 국가임을 단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카페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저는 꽤나 그럴듯한 외관을 가진 카페에 들어갔고 직원의 응대를 기다렸지만 직원은 10분이 지나도록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은 하나같이 커피를 홀짝대며 자신들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기에 분명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것은 아닌 것 같았는데요. 결국 저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 굳은 다짐과는 달리 저는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카운터에는 직원 대신 웬 키오스크와 로봇팔만이 덜렁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이곳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카페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자세히 보니 한국인들은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를 통해 음료를 주문했고 로봇은 주문에 맞춰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현금을 일절 쓰지 않았고 다양한 전자지갑이나 휴대폰 결제, 그리고 스마트워치 결제라는 최첨단 결제를 통해 결제를 마무리했기에 저는 한국의 디지털화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디지털화에 성공했다며 으스대고 있는 중국이지만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아직도 현금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는 위조지폐 문제가 매우 심각해서 디지털 인프라가 보급되지 않은 도시에서는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거래라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런 평범한 카페에 마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형태의 카페는 중국에서도 생긴 적이 있기에 저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과는 달리 중국의 무인 카페는 CCTV를 덕지덕지 붙여놨음에도 얼마 안가 각종 커피 원료들과 로봇팔, 심지어 키오스크까지 전부 도둑맞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털어 무인 카페를 창업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중국인 사장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중국에서 이러한 무인 시스템은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것임을 모든 중국인들이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둑질은커녕 아무런 감시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1인 1음료의 원칙을 지키며 끝까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저는 기술력과 시민의식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한국의 모습에 정신이 아득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살아온 저였기에 한국의 이 정도로 선진적인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카페가 분명했고 중국의 언론에서 보던 것처럼 한국은 선진국 인척을 하며 국민들을 세뇌하기 위해 세금까지 들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보여주기식 인프라를 몹시 흔하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 자기합리화가 무색하게도 저는 곧 충격적인 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곳 카페의 주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잠시 매장 청소를 하러 들어왔을 때의 일인데요. 그는 주한미군 출신의 미국인으로 한국에 파견 왔다가 전역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남성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거의 따지듯 카페의 실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가게 주인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뭐라고요? 이 무인 카페가 한국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라고요? 그럴 리가요. 일단 저는 한국인도 아닌걸요? 한국의 기술력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수준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완벽히 따라오면서 저는 인건비를 아끼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의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저는 일전에 키오스크 내의 커피 가격을 영원으로 잘못 책정한 적이 있고 실제로 때마침 나타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입기도 했거든요. 그들은 마시지도 않을 커피를 마구잡이로 주문하더니 이내 인당 5잔 이상의 커피를 주문하고 몇 잔은 입도 안 대고 그대로 버리더군요. 그러나 곧이어 들어온 한국인 손님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곧장 제게 전화를 주었기에 저는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제가 가게로 오는 동안 모든 한국인 손님들은 제 실수를 악용하지 않고 기다려줬고 덕분에 저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그렇게나 후진적인 나라라면 제가 왜 미국을 놔두고 구태여 한국에 와서 살겠어요? 저는 그의 말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은 가는 곳마다 말썽이라는 생각에 약간의 씁쓸한 기분마저 들었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 수도 없이 느려져 있는 무인 인프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무인 세탁방에서 편하게 세탁도 했고 무인 24시간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과자와 음료수까지 구매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서울에서의 한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그간의 경험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인 상점들은 기술 발전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대한 증거이기도 했죠. 일상적인 거래에서 기술의 원활한 통합과 이러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신뢰는 기술과 신뢰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중국의 잘못된 정보 해소가 한국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어쩌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도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기대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부정하면 제가 그동안 중국에서 살아왔던 세월들까지도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는 부산이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버스터미널조차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이곳에는 키오스크가 구비되어 있기도 했지만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노인이나 외국인들을 위해 직원들까지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 버스터미널은 명확한 다국어 표시가 되어 있었을 뿐더러 직원들도 대체적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기에 저는 무리 없이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에 탑승했고 USB 포트와 무료 와이파이와 같은 청결함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에 감탄하며 자리를 찾았습니다. 한국 고속버스의 자리는 무척이나 편안하고 넓었으며 중국의 비좁고 지저분한 버스 좌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제 관심을 끈 것은 버스 좌석 주머니에 있는 한국의 독특한 택배 시스템과 고속버스 분실물 센터 서비스를 설명하는 작은 팸플릿이었어요. 그 팸플릿은 안전하고 감시되는 서비스인 버스 하부 화물 공간을 이용하여 승객들이 어떻게 소포를 보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팸플릿에는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정교한 분실물 센터 시스템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었는데요. 한국 버스터미널에서는 분실물이 목록화되어 놀라운 효율성으로 회수되거나 소유자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러한 버스 택배 서비스에 큰 관심이 갔습니다. 이 서비스는 버스의 화물칸을 활용하여 승객들이 전국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각 소포는 보안과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면서 실시간으로 바코드가 찍히고 추적되어 안정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었거든요. 결국 호기심에 사로잡힌 저는 부산에 예약해둔 호텔로 배낭을 보내며 택배 시스템을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 싶어 불안에 가득 차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1년의 경험을 통해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우수한 시스템과 보안성을 가진 국가라고 확신하게 되었기에 빠르게 진정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러한 진정이 패닉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가 허전하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버스표를 예매하기 위해 지갑을 꺼냈다가 그대로 그 지갑을 버스 예매 창구에 놓고 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지갑은 절대로 찾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체념했지만 순간적으로 아까 전에 봤던 팸플릿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잃어버린 지갑을 신고했어요. 그러자 한국인 직원들의 반응이 매우 놀랍더군요. 버스터미널 직원들은 침착하게 그들의 시스템에 접근했고 동시에 버스 운전사에게 연락했으며 이내 바로 들어오는 버스를 통해 안전하게 이곳 터미널로 지갑을 보내겠다는 대답을 해왔거든요. 상황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효율성과 침착함은 제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접했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별도의 팁을 줄 필요도 없었고 중국인 특유의 게으름과 불친절함도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그간 여정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과 개인적 공간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존중을 반영하는 한국 시스템에 내재된 신뢰와 보안 수준의 극명한 차이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같은 상황에 중국에서 느껴야 했던 절망과 체념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었고 저는 이런 선진적인 나라에 대해 오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껴야 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 버스의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짐을 놓고 올 필요도 없이 곧바로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구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분명 이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각종 무인 가게들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착함과 동시에 무인 가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봤던 모습과는 달리 야외매대의 물건들은 전부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요. 이건 중국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었고 저는 도대체 왜 물건들을 잠그고 있는 건지 물어보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게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죠. 바로 가게 내부에는 물건을 훔쳐가지 말라는 글귀가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고 말았고 그렇게 직원에게 왜 이런 글귀를 한국어와 영어로는 적어놓지 않으면서 중국어로만 적어놓는 거냐고 맹렬히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해오더군요. 저도 중국인이에요. 그런데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정말 중국인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CCTV로 범인을 잡고 보면 전부 중국인이고 이 지역의 야외매대 물건들에 전부 보안장치가 달려있는 이유도 전부 중국인들이 물건을 훔쳐대기 때문이에요.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인들은 절대로 물건을 훔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세상이 핑 도는 것 같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간의 제 모든 중국에서의 삶이 부정당하고 쓸모없는 시간이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스터미널에서 보낸 제 배낭이 당일 저녁에 배송된 것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고 그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중국에서 받았던 교육은 세뇌 교육이 맞았다는 건 인정했지만 그래도 저는 그동안에 제 중국에서의 삶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중국도 한국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보고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중국에서 가게 하나를 차려보게 됩니다. 저는 경영학과 출신답게 중국인들이 환장할 만한 애국 문구를 붙이고 심지어 한국에서 봤던 것처럼 한국인 출입금지 문구까지 써붙이며 손님들을 끌었어요. 물론 제가 판매하는 물건들은 전부 중국산 제품들과 중국 관련 굿즈들이었고 실제로 이러한 제 가게는 영업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저는 외국인이었기에
제 가게는 곧 중국의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수많은 중국인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이렇게 발 디딜 틈이 없던 제 가게는 정확히 한 달 만에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엄청난 중국인들이 제 가게로 모여들었지만 이들은 혼란을 틈타 웬만한 물건들을 전부 다 훔쳐가 버렸거든요. 한국인들은 무인 점포들을 보고도 훔쳐갈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인들은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은 CCTV가 사방에 달려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훔쳐댔고 그 중에는 오성홍기를 문신으로 새긴 자칭 애국자들이나 저보고 좋은 일을 한다며 연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보이던 중국인 할머니까지 있었는데요. 중국인들의 친절은 물건을 훔치기 위한 연막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제가 판매한 중국산 화장품을 쓴 다른 중국인들은 피부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났다며 저를 법적으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이들 모두는 화장품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훔쳐갔다는 것이 밝혀져서 고소가 전부 취소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러한 처참한 중국의 수준에 좌절하고 말았고 그렇게 제 그간의 중국에서의 삶은 전부 헛된 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체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중국인들은 그렇지 못한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상태고 아빠가 왜 인생을 중국에만 걸지 말고 다른 나라도 경험해보라고 말씀하셨는지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중국에서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고 십수년이라는 중국에서의 세월을 낭비하고서야 세상을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야말로 제가 목표로 삼고 지향해야 할 국가라는 것을 깨달았고 현재는 중국에 대한 세뇌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한국의 어학당에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